오늘 함께해 주실 5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 첫 번째 얘기는요. 지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모여있고 경찰 병력도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 30분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모 씨와 공범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에 출석을 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을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아마 시간을 맞춰서 올 것 같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저 아스팔트 바닥에 삼각형 모양, 저희가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저기에 서서 짤막하게 미리 준비해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특검은 오늘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김경수 지사가 받는 혐의는 네. 드루킹 일당과 함께 업무 방해를 했다. 아하. 즉 업무 방해죄의 공범이다. 네. 라고 현재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 오늘 이루어질 텐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소극적으로 또는 이제 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의 어떤 그 방조, 네. 뭐 이제 공모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외에 그와 별개로 적극적으로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요청했다. 아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 즉 공직선거법 위반 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특검은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소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네. 앞서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경수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들어오는데 저 차량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경남도지사 현직 지사기 때문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현직 지사를 여러 차례 부른다는 건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저 차량이 맞네요. 지금 김경수 지사가 차에서 내려서 포토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 물론 저곳에는 지금 진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조사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도 거치고 어쨌든 도움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샌다의 총 영사증 역으로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애초 예정 시간 출석 통보했던 9시 30분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9시 한 26분쯤에 서울 강남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했던 답변, 자신의 입장을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신은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특검이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달라. 이 말은 좀 특검의 그동안의 어떤 이 자세에 불만이 좀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이 진행된 그 당일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네. 그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제 먼저 특검의 도입과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 그 압수수색 당시에도 먼저 나와서 이제 휴대전화기 2대를 이미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재 특검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다,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네. 특히 기자의 질문 3가지가 오늘 특검이 확인하고 싶은 그 3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해서 사실상 댓글 조작에 힘을 실어주고 네. 묵인하고 동조했느냐? 네. 뭐 그런 적 없다. 본 적도 없다고 했고요. 네. 또 그럼 그걸 넘어서 네. 이번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댓글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 네. 역시 없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적이 있냐? 네. 이거 역시 아니라고 좀 명백하게 얘기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력하고 네. 명백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네. 오늘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특검 사무실 앞에 그림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저 모습 보니까 앞서도 보셨죠? 지금 그림 보면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화면 지금 중간 가운데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앞서 저쪽에서 이 꽃송이 몇 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분과 지지자들이 저 경찰 노란색 옷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경찰 병력 사이를 가운데 두고 이 지금 양측으로 갈려 있는 듯한 지금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측 모두 쉽게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호등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은 김경수 지사 출석 내용은 오후 와이드 시간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조금 전에 저 특검 사무실 앞의 모습도 사실상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오늘 새벽에 또 다른 곳에서 아수라장 모습이 연출됐다는데 어딥니까? 네, 바로 동부구치소 앞인데요. 아하. 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입니다. 아하. 그동안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즉 동부구치소에 있으면서 수용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네. 받았는데, 아하. 이제 구속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정에 이제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출소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심급별로, 그러니까 1심에서 최장 6개월, 네. 2심에서 또 6개월, 3심도 6개월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1년, 최장 이제 1년 반인데 네. 이걸 다 채운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그런 재판, 대법원 재판은 구속되지 않은 부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오늘 자정에 구속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석방됐습니다. 네. 구속기간 만료 1년 6개월을 다 채웠기 때문에 구속기간인 1년 6개월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오늘 0시를 기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 나오게 됐다. 지금 이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 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올 때 모습 그때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감팀이 결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야이 김기춘 내국 너 어딜 나와 소위 반말에 답답해졌는데 소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죽인 진실을 말해.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혐의에 대해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 나왔는데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뭐 저 정도 장면이면 아수라장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 지금 보면은요 홍순빈 아나운서 뭐 저 몸싸움이 좀 치열해서 뭐 기자도 있고 지지자도 있고 뭐 반대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구치소를 빠져나온 김 전 실장은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시위대, 취재진, 뭐 카메라 등과 거의 몸싸움을 하다시피 빠져나왔는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유리창도 깨졌네요 앞유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량 올라탔는데 그 앞에 또 이번에는 시위대가 가로막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고 네. 이렇게 40분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세요. 뭐 지금 차량에 가까스로 올라타긴 했습니다만, 어이구 보세요. 지금 손소 변호사님, 네. 저 차량 앞유리가 뭐 어떤 물건에 일단 맞은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거의 박살 수준까지 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차량 유리도 크게 훼손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물병을 이제 던지기도 하고, 네. 어제 그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막기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오늘 실제로 발생했는데, 네네. 이제 경찰 병력이 이제 길을 이제 트면서 네. 이제 귀가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심이 여전히 네.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기춘 네. 전 실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아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를 석방시킨다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이 밤중에 달려왔습니다. 잠깐 이 땅을 밟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법원에 명령합니다. 이제 다시는 영장 기각시키지 말고 제대로 영장 처리해서 김기춘을 즉시 감옥에 가둘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기 지금 보신 것처럼 석방 반대 시위자 분들은 저렇게 극렬하게 석방을 시켜서는 안 된다.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됐지만 석방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물론 그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오늘 새벽에 김기춘 전 실장의 지지 세력도 지지 그룹도 있었습니다. 뭐 현수막 같은 걸 쫙 내걸고요. 이 김기춘 믿는다. 김기춘 힘내라. 김기춘 사랑해. 이런 문구가 적힌 이런 플래카드, 현수막을 내걸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양복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구치소 정문을 나왔대. 앞서 잠깐 보셨죠? 석방 반대 단체와 보수 단체가 팽팽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보셨고요. 이 내용 역시 자 보세요. 즉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춘 믿는다, 사랑해, 힘내라 이런 글을 피켓을 든 지지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또한 MBN의 뉴스8,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지금 시각이 9시 37분 이제 막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이 폭염에요. 한순간의 방심이 하마터면 큰 화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인천의 왕산해수욕장 주차장에요. 한 여성이 주차를 하는데 이 차량을 떠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습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바로 이 차량인데요. 지금 상의를 탈의한 한 남성이 망치로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황급히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 남성은요, 지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모습인데요. 이 엄마가 아이가 차에 갇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이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저 차량에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 차량 안에 놓고 다시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지금 구조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되면은 문이 잠기질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이 잠겨 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우동적이나 문제의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안에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차가 안 잠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물론 BMW 차종이 어떤 차종인지 또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어요. 만약에 안 잠기는데도 잠겼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 키가 에러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 저 차량 결함 문제는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요. 여부는, 차량 결함 여부는요. 그런데 오 교수님, 저 폭염에 아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른들도 이 폭염에 차의 시동 끈 상태로 잠시만 앉아서 땀과 이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2살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안에 있으면서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의 어떤 그 심적인 공포, 그리고 네.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제 그 소방대원이 창문을 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저게 자기를 구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폭력이 가해지는 것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더운 데다가 네. 거기가 또 뭐 이 어떤 깨는 그 충격 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 아이 어머니가 착오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기능 고장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순진 아나운서. 네. 뭐 아이 어머니에게 뭐 비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이 어머니도 엄청나게 놀라셨을 테니까. 대체 얼마나 갇혀 있었다는 거 혹시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구조되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 10분이 그런데 전혀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닌 게 이때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47분경 당시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있던 상태였어요. 네. 영상 보셨듯이 주차장 지붕이 없습니다. 그 네. 뜨거운 태양볕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이 승용차였기 때문에 네. 아이의 그 안전과 건강이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조하는데 10분이 걸렸고 아이가 있다는 걸, 저 차 안에 있다는 걸 엄마가 인지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또 그건 또 별도의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왜 이렇게 부모들이 깜빡하고 아이를 혼자 차에 두는 이런 사고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요, 지금? 글쎄요, 이렇게 되는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아이들이 차가 갇힌 이런 이제 사고들이 지난 그러니까요. 7월 4일 날도 일산에서 일어나고 네. 또 그리고는 그 이후에 뭐 17일 날은 동두천시에서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맞아요. 갇혀서 아이가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외에도 그 전에 뭐 2005년도, 2011년도 뭐 여러 해에 지금 이렇게 이제 갇혀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되면 뭐가 문제냐? 결국은 아까는 10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10분 사이에도 상당히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1시간 이상이 되면 이 차량 안의 온도가 거의 네. 50도가 넘는다 그래요. 세상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열사병과 무산소성 이제 뇌손상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네. 방치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지금 저 문제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폭염 속에요. 저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무리 2살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 안에 갇혀 있다는 게.
폭염 속에. 만약에 이제 37도씨 정도가 이제 밖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해보면은 1시간만 있어도 내부 온도는 50도씨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카시트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냥 땡볕에는 1시간만 주차해도 열사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그늘이라고 전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그늘에 소록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2시간이면은 열사병이 생길 수 있는 내부 조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저 차량이 얼마나 저기에 서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얼마 만에 아이가 혼자 이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있다는 걸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그냥 이 도로변에 주차 잠깐 해놓고 볼일 보신 다음에 다시 운전대 잡아보신 분 아실 겁니다. 운전대 어른들이요. 운전대를 못 잡아요. 뜨거! 이 정도입니다. 그 차량에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요. 손소 변호사님, 앞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차량의 열쇠, 차량의 키가 안에 있는 상태인데 문이 잠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진술은 경찰이 꼼꼼히 조사를 해봐서 차량의 결함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도 덥고 네.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피해도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자동차의 어떤 그 결함 등등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했다, 네. 문이 잠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다행히 이제 그 구조가 됐습니다만. 자칫 좀 더 지연되어서 아이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면 사실 한번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네. 굉장히 큰 이제 그 변을 당할 뻔했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참 천만다행입니다만 네. 해당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맞아요. 당연히 해야겠죠. 반드시 꼼꼼히 밝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인터넷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검색어에요. 이재명 부인 녹취록이란 글자가 검색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의 그런 일인데요. 아하. 네, 2012년 6월에 그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이 아하. 녹음되어서 이게 그 온라인상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화 통화라면 누구와 즉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직접 통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하. 네,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죠. 네. 이제 김혜경 씨가 네네.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갈등이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셋째 형 이재선 씨. 아하. 네. 의 그 딸과 네. 나눈 내용입니다. 아하. 그 내용, 그 전화 통화의 그 녹음 파일이 이제 온라인상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처음 공개된 건 아니에요. 아하. 네, 이 내용 자체가 과거에도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여러 논란과 함께 결부되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의견이 네. 계속 그 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다시 한번 더 큰 화제를 모았는데 아하. 이제 김혜경 씨가 조카와 결국 말다툼을 벌인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동안 너희 아빠의 강제 입원을 말렸지만 즉 네. 이재명 그 당시 시장 현 지사의 그 형인 이재선 씨의 그 강제 입원을 말렸다. 네. 그런데 너 때문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더욱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형수에게 어떤 이 욕설했다는 그 녹취가 공개되며 이른바 파문이 일었었고 사실 그 수사는 지금 일단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그 조카로 추정되는 여성과의 이 녹취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긴 말이 필요 없죠. 대체 어떤 통화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받길래 너나
집안에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일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지금 이재명 현 지금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14년인가요? 2012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시절입니다. 6월 7일에 조카로 추정되는 분과 나눈 전화 내용의 이 녹취사항 내용인데 일단은 홍순빈 아나운서 뭐 첫 대화를 보니까 조카로 추정되는 분이 잠에서 좀 덜 깬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시각이 무슨 웬 전화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 내용들이 계속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거 그리고 뭐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안 한다 뭐 이런 갈등이 있는 요소들이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일단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 내용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문자 내용이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근데 하지만 이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과 또 형인 이재선 씨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그게 또 단순히 그 형제지간의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그 식구들, 가족들 사이에 또 집안 싸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이제 그 비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왜 그런 문자가 오갔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 왜 그렇게 너무 올라가서 왜 그 원인을 밝히는까지는 좀 일단 넘어가고요. 하지만 일단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문자를 보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은 가능하겠고. 그런데 그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굉장히 좀 격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물론 녹음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또 추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졸린 목소리지만 또 집안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는 걸 통화를 한 걸 볼 때 녹음된 내용이 사실 처음 그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증폭되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런 전화 통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이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카 입장에서 이 숙모가 되겠죠. 숙모한테 어른 아니세요. 집안의 어른 아니십니다라고 잠결에도 이 잠이 덜 깬 목소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갈등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강제 입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통화 시점이 2012년 6월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규정을 봐야 돼요. 지금 법을 볼 게 아니라 지금 법 이름이 굉장히 길게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정신보건법 규정에 보면 이 정신질환자를 이제 그 병원 등에 그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수단이 있어요. 근데 뭐 자의 입원도 있고 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있고 보호자에 의한 또 응급 입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장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본인의 형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그 입원, 강제 입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진 않아요, 법문에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간단히 좀 부연하자면 그 당시 규정에 의하더라도 뭐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그런 주민을 갑자기 그냥 다 강제로 입원 바로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이제 그 시장에게 진단이나 보호를 신청해야 되고요. 네.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시장이 당시 규정에 따라서 시민을 이제 그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쉽게 또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사안을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 집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카로 추정되는 조카로 추정되는 분의 아버지가 바로 이재명 지사의 셋째형이란 분 아니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분이 실제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입원한 적이 있죠. 네. 입원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자치단체장인 이재명 시장이 강제로 네. 이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입원시킨 게 아니라 네. 당시에 그 이재선 씨 이제 형님의 그 부인과 네. 또 딸이 동의했기 때문에 입원한 거다라고 네. 지금 이재명 시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또 입원한 적이 실제로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시장 권한으로 입원시킨 게 아니다라고 네. 지금 이재명 시장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보도자료를 냈어요. 홍순빈 아나운서가 조목조목 그냥 읽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네, 화풀이를 적폐들에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인데 의혹이 막 생기고 있다. 아니요, 페이스북 말고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의 이 녹취 관련 보도자를 읽어주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 강제 입원은 정신보건법에 의거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제 입원은 이 지사의 형님의 아내와 딸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 지사는 이를 입증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뜻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들다가 길어서 약간 좀 단축해서 줄여서 말씀드린 게 바로 네. 이 부분인데 이 강제 입원이라는 게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게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진단이나 보호를 신청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청을 받은 그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2주 내의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재선 씨가 당시 입원한 거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건 아니라라고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글쎄요, 뭐랄까 추측 같은 게 나오는 게 조금 전에 통화 녹취에서 그랬어요. 보세요. 김혜경 씨가 최명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 입원을 내가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가 하는 거죠. 근데 너네 작은 아빠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네 작은 아빠가 하는 거. 근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하니까 조카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강제 입원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킨 걸로 지금 이 추측이 나오는 대목인가요? 최명기 원장님 뭡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선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도 어머님이죠. 네. 그 어머님도 입원할 때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님이 보호 의무자가 돼서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네. 이재명 당시 시장도 서명을 하면은 2명의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고 만약에 이재명 시장의 주장대로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갖다 굉장히 타해를 갖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렇게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여태까지 말려왔는데 이제는 못 말리겠구나라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입원을 하더라도 그때는 그 따님이랑 아내가 가서 퇴원을 시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있었던 많은 부분이 단지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시군구청장에 대한 입원의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꺼내기는 했지만 내가 그거를 갖다 계속 말려왔다라는 뉘앙스를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글쎄요,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윤성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어제 이런 상황에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이 뭐 지금 당대표도 도전하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논란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이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와 연관해가지고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바로 이제 김영환 이제 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거는 뭐 이미 오래된 거다. 그걸 왜 지금 와서 지금 다시 그걸 꺼내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사 형수가 쓴 진술서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나왔습니다만 2012년 5월 말에 있었던 그 친형의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정신병자니까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말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성남 적폐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어서요. 네. 이 지사는 이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것이 어머니하고 다른 형제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지사 측에서는 해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다시 이 주제가 끄집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이수정 교수님, 지금 이 녹취가요, 그 SNS에 느닷없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갑자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을 계속해서 뭐랄까요, 지금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의도가 있는 행위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음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만약에 음해라면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음해의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아하.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타이밍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무슨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도 지금 도지사 측에서는 좀 그런 음해론을 아마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아하.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형님을 강제 입원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논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입원을 할 때 보호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병원에서 이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누가 사인이 돼 있는지만 확인하면 그러면 해결이 될 문제를 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통화 녹음을 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킬 필요까지 있는지 하는 것이 저도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 개정되기 전 이제 정신보건법에 근거해가지고 조건이 충족이 되느냐, 예컨대 네. 친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이 됐느냐 그런 네. 절차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제 동의한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한 집안의 문제가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지위가, 지금 위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일단락 됐던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이 있었던 당시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경찰이 여러 가지 굳은 일 많이 해줍니다. 솔직히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경찰분들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좀 어떨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쯤 서울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요. 자, 이 모습을 지금 한 시민이 목격을 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길에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쪽에 지금 서 있는 이 경찰관이 여성의 머리채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지난 주말 내내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잠깐 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머리 뒷목 쪽을 이렇게 만져서 이 몸을 가누게 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우리 좀 이런 표현 좀 적나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머리채라 그러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약간 뒤로 잡아당긴, 2차례 정도 잡아당긴 듯한 모습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착시 현상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2차례 잡아당기는 모습이 아마 일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휴대전화로 찍었던 것 같아요. 오윤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제 착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왜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머리채를 잡고 네. 이렇게 흔들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저 여성이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땅에 부딪히는 것을 예방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술에 취한 여성이라도 요즘에 이제 그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이 남성 경찰관이니까 저 여성의 몸에다가 직접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아마 본인이 느꼈을 수도 네.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싸울 때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저렇게 쥐고 흔드는 거는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런 것이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시민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경찰이 저런 식으로 시민을 저렇게 취급을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은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뭐 실시간대로 거의 100% 시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저 분이 이제 경위라고 하는데요. 경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찰에서도 좀 이렇게 근무 경력이 좀 있는 분인데 네. 아마 생각을 좀 잘못하시거나 생각을 좀 짧게 하신 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정 교수님. 네. 이 해당 경찰관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동료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이 경위가 최대한 신체 접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여성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짐작컨대. 네. 그러나 지금 문제는 CCTV예요. 사실 CCTV에 딱 보면 네. 그냥 단순히 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머리 뒤를 이렇게 뭐 받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이제 휘어잡고서는 흔드는 장면이 틀림없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흔든 이유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든 이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채를 쥐고 흔들면은 사실은 목에 척추에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중추신경계가 흐르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신경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를 리 없는 경찰이 사실은 저렇게 등을 받칠 수도 있고 머리를 받칠 수도 있는데 유달리 머리카락을 저렇게 휘어잡고 2번이나 뒤로 이렇게 자빠지게 사실은 흔들었다는 거는 네. 설득력 있는 해명이 진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당사자가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다고 하니 아하.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기 발령하고 해당 경찰은요 대기 발령 상태고 이 상급 기관에서 아마 감찰에 들어갔나 봐요. 아니면 내부에도 뭐 감찰 부서가 있죠.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최명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이 오히려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뭐 잘못했다라고 오히려 했으면 화가 더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해명이 오히려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까? 논란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해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냐로 지나실 텐데 해명을 한 게 하나의 콘텐츠를 갖다 더해주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머리채를 갖다 저렇게 한 것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가능성은 뭔가 하게 되면 왠지 이 여성이 본인이 보기에 술 마시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그 부분이 좋은 표현에 한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나쁜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새벽이고 아마 땀도 많이 나 있었을 테고 거리에 먼지도 있었을 테고 토하기도 했으면은 아마 이분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머리를 잡거나 이렇게 하려고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 자체가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감을 낳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물건 잡으면 이렇게 잡을 때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머리를 닿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그랬다 그러면은 폴리그램 같은 거를 갖다 갖고 있다가 비닐 장갑을 끼고 만졌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은 인권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요. 미투 운동에 의해서 문제도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본인도 보다 편하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손 변호사님, 네. 혹시 저 여성 입장에서는 해당 경찰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형식적으로는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공무의 집행이지만 사실상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법은 이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이거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물론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여성이 본인이 굉장한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또 이제 그 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경찰분도 뭐 할 말이 있겠죠. 하지만요, 이럴 때는 깔끔하게 그냥 잘못을 반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화면에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6년이라는 세월을 어느 정도의 세월이라고 느끼십니까? 여기 36년간 한 사람만 그리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1982년 광주광역시의 양동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여성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당시 6살 된 딸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딸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딸이 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 의사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이 딸을 찾지 못하고 이때부터 세상에. 긴 이별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게 36년이 흘렀던 거죠. 광주 서구 양동시장, 뭐 되게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1982년. 아니 그러면 그때는 글쎄요, 오 교수님, 그때는 백방으로 찾아다녀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36년, 말이 36년이지 세상에 얼마나 애가 타고 보고 싶고 그랬을까요? 지금은 이제 36년 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실종 아동 찾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저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는 행방불명이 된 이 딸 이외에도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다른 자식들을 돌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활고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여유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6년 동안 그렇게 그 아이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부모들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주 서부경찰서에 있는 그 여성 청소년과의 실종 전담 수사팀을 찾아가서 좀 찾아달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이번에 찾았던 이분의 아버지가 말기 암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정말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에다 얘기를 해서 경찰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36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때 이 딸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른 백방 좀 찾아보고 좀 하지 부모라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니까요. 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지금 집을 잃어버린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셨나 봐요, 또 네. 세상에. 만약에 이 아이가 장애가 없었으면은 아마 본인도 뭐 부모님 이름 정도는 제대로 해줄 수가 있었겠죠. 아하.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뭐 집을 잃은 아이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부모는 찾느라고 찾지만 다른 애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뭐 아하. 생활고에 이제 뭐 쫓겨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를 끝까지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3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뭐 결국은 아주 심각한 이제 병고에 시달리다 보니 내가 이 잃어버린 딸만큼은 꼭 찾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은 서부경찰서에다가 광주 서부경찰서에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서부경찰서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지금 실종 아동 전문 기관의 DNA들을 이제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찰서에 있는 이제 그 DB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의 DB랑 연동을 해가지고 찾아보는 이제 과정 중에 네. 2006년도에 파주 시설에 지금 이 장애인 복지사 장애인 시설입니다. 여기에 네. 이제 이 아이의 DNA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찾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하. 네. 세상에 이 딸을 찾고 봤더니요. 보세요. 1978년 4월 3일 태어난 최먼머 씨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36년 만에 재회했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이거 감격스럽단 말로 이거 다 표현 못할 거예요. 딸에게 원래 지어줬던 이름을 알려주고 불러줬다는데 만났을 때 감격 상봉 순간이 어땠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일단 딱 만나는 순간요, 이 엄마가 딸에게 원래 지어줬던 이름을 알려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이 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반가워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엄마는 하염없이 또 눈물만 흘렀던 것 같고 엄마 하니까 엄마 아빠 오빠 하면서 이런 약간 좀 감동적인 분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이 지적장애 여성이 그동안의 30년의 세월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웃음이 나왔겠죠. 웃는 얼굴이 됐겠죠.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경찰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주인을 갖다 주인이랑 떨어져서 몇 년 있다가도 딱 보면 알아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상인과 비교해서 지능이 낮다는 거지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인지하고 분위기를 익힐 수 있는 지능은 충분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낯설었겠지만 조금 있으면서 부모님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엄마, 오빠 같은 어떤 거 본인이 했었던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네. 행복감을 갖다 되찾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이 36년입니다. 말이 36년이에요. 이 정말로 이 여성에게요. 이 딸에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 말기 암이시라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정말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내 딸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아내 되는 그러니까 이 따님에게는 어머니죠.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경찰분들이요. 정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뉴스파이터는 경찰분들 잘하면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